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AI 갬성검사님, 뭐라고요? 상속세를 없앤다고요? 말씀하셨는데, 네, 최재형 후보가 내가 대통령 되면 상속세 전면 폐지하겠다. 이게 캠프가 해체됐군요. 측근들도 굉장히 만류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요 상속세를 폐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그 사이에 반가운 얼굴이 오셨어요. 미국 다녀오시고 처음인데 우리 주간경향의 박병률 편집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한참 창궐할 때 미국에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와도 여전히 안 끝났는데 오늘 박병률 편집장하고는 추석 연휴에 난 아직까지는 극장에 못 가겠다 하는 분들 계시면 방구석 일렬에서 볼만한 영화들 추천을 해드리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경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때 볼만한 경제 영화들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네, 우리가 그 과거에는 이런 이제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영화를 본다 그러면 홍콩 영화라든가 추석에는 이소룡이죠. 그렇죠. 그럼요. 미국 영화 참 많이 봤는데 그쵸. 근데 요즘은 거의 다 한국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우리 영화 많이 좋아졌고 우리 정서에도 맞고 그래서 오늘은 경제와 관련된 볼만한 이번 추석 때 우리 한국 영화 한번 골라봤습니다. 발신제한, 블랙머니 그리고 국가부도의 날 세 편을 골라봤습니다. 네, 발신제한 이거는 신작이에요. 여름에 나온 거죠. 네, 그 김창규 감독의 작품인데요. 한국판 스피드 같은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텐데. 스피드, 산드라 블록이 버스에서 내내 못 내렸던 그렇죠. 그 영화. 키아누 브루스 쭉 하면서. 저도 정말 기대 안 하고 봤다가 깜짝 놀랐던 영화인데 정말 강하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조우진 씨가 주연을 처음으로 맡은 영화였어요. 네. 이 도깨비에서 회장님 비서로 나왔던 그 배우가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우리 스포는 살짝 걷어내고 네. 영화 예고편 정도로 한번 추려볼까요? 네, 은행 센터장 성규 이 역을 이제 조우진 씨가 맡았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뒤에 태우고 어디선가 전화가 들어옵니다. 너 차에 지금 폭탄이 설치돼 있어. 처음엔 웃었겠군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는데 아니야, 네 동료도 설치가 돼 있어. 이러는데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폭파가 됩니다. 여기서 내리는 순간 이 차는 폭파된다. 내리지 마. 야. 그러면서 이제 돈을 요구를 하는데 44억 원을 요구를 합니다. 너가 내리기 전까지 얼마요? 44억 원. 44억 원 네. 갑자기 내놓으라고요? 네, 이 돈을 너가 어디에 보내지 않으면 너는 너희 아이를 잃어버릴 잃게 거야. 될 거야. 네, 이렇게 되는 영화입니다. 44억 원이라는 숫자에도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평범한 직장인인 것 같은데 44억 원을 요구받게 된 과정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네. 어떤 부분에 경제적인 내용이 녹아 있습니까? 네, 이 테러범의 이제 정체가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알고 봤더니 6년 전에 이제 은행장인 성규가 팔았던 상품을 샀다가 큰 손실을 본 사람입니다. 요구하는 44억 원이 그때 당시 피해자들이 입었던 전체 피해 금액. 이걸 이제 내가 변상을 해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 영화 보다 보면 참 이 테러범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물론 범죄는 나쁘지만 맥락상 이게 뭔가 굉장히 서민들의 눈물과 연결이 돼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네. 발신 제한은 여기까지만. 네. 자, 키코 사태 생각이 난다 이랬던 분들도 있어요. 네. 이거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서 이미 그 중소기업들이 한 차례 홍역을 겪고 났던 그 사태인데 맞습니다. 키코 사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볼까요? 네, 이제 중간에 이제 이 영화상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 환율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낙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그때쯤으로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하죠. 한참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정부를 비롯해서 이제 은행권에서 환해지 상품이라는 거를 이제 내놓고 네. 또 가입을 또 사실상 또 추천을 하죠.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이른바 꺾기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했었죠. 네. 요거 키코 하나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대출 수월하게 해드릴게요. 그랬었죠. 네, 그때 당시에 1달러에 막 그때 900원 초반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았다가 이 달러를 받았는데 워낙 강세가 오니까 계속 이제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환해치 상품이 있습니다.
사십시오 이랬는데 이 키코의 특징이 1달러에 900원에서 한 1,050원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여기서는 이제 이 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고정환율로 바꿀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제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됐었거든요. 특히 환율이 이제 1,050원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네. 이 고정된 그 환율의 차익의 한 2배 정도를 기업들이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하필이면 그때 강만수 장관이 처음 와가지고 고환율 정책을 펴겠다. 야, 추억의 단어네요. 네, 저도 그때 당시에 출입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같이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였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원래 워낙 약세가 가야 우리가 수출이 잘 된다. 그러면서 그때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금융위기가 오면서 우리 완전 원달러 환율이 이제 엉망이 되죠.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게 리먼 브라더스 그 사태가 딱 추석쯤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중소기업들이 그해 겨울을 정말 춥게 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고환율, 고금리 정책이 유지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뭐 그 피해액이 3조 원 정도 됐었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그때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을 소재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분노를 이제 담은 영화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보시다 보면 그때 키코 사태에 정말 맞아요. 많은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힘들었었구나. 흑자도산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장사 잘 되던 회사가 이 키코에 잘못 가입해서 사장님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고 네. 결국은 이 불안전 판매 문제를 사회적으로 경각시킨 계기가 됐는데 피해자 구제는 사실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안 됐었죠. 네. 안 됐다가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사가 들어갔었고, 그래서 2019년 12월에 이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키코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6개 은행에 대해서는 불안전 판매가 인정된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를 배상하라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었죠. 근데 또 이제 은행들이 이건 이제 뭐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그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때 우리가 배상을 하면 배임이다. 이러면서 계속 버텼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들 은행들이 일부 배상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책임이 아니고 다만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위로금이다. 네, 일부 지급하겠다라고 합니다만 사실 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회사 돈으로 싸우는 법인하고 네. 개인 간의 싸움은 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정부에서도 이 분위기에 한몫했다 이런 정부 책임론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키코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게 기재부에서 들었었거든요. 저도요. 네, 되게 좋은 상품이다. 이 원화 강세 계속하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이런 환해지 상품이 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보도를 했었었는데 막상 사고가 터지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상품 드는 것은 투자자들의 판단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을 좀 바꿨었는데 그 사이에 또 물론 또 정부가 한번 바뀌기도 했었고요. 2007년과 2008년 사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또 약간 좀 분노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자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던 그런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추천해 주실 영화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영화. 블랙문입니다. 까만 돈? 네, 까만 돈. 돈이 더럽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 자체가 검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돈이죠. 부정한 돈. 네. 네. 그 정지현 감독의 영화인데 이제 영화는 그렇죠. 이 완전 그러니까 막 나가는 이제 문제적 검사 한 명이 있는데 양민혁이라는 검사입니다. 근데 자신이 조사하던 그 피의자가 갑자기 자살을 합니다. 근데 나는 이게 세게 조사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자살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비난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어떻게 보면 이제 누명을 파헤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살한 분의 엄청난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 사연이 영화 속에서 그 대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중요한 그분이 증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영화 보면 론스타 사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 론스타 이 외환은행 네. 연관 검색어로 소환이 되는데 론스타 사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론스타가 그 텍사스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죠.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해서 정말로 많은 그 건물들이라든가 기업들을 인수해서 차익을 많이 남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인수를 했던 게 바로 외환은행인데,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이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4조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요. 당시 돈으로요?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한 번 론스타가 이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이
그걸 이제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막았다고 해서 지금 또 소송을 또 걸어놨습니다. 예,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라고 ISD를 지금 걸어놨는데요. 이 소송 현재 진행 중인데 얼마 전에 이제 법무부가 곧 이제 이 판결이 내려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난해에는 이제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에 약 한 9천억 원 정도 이걸로 우리 합의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정부는 거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게 2007년 상황에 대한 소송이에요. 2007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소송이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012년에 팔고 나서 억울하다는 거죠. 2007년에 팔았으면 더 많이 팔았는데. 근데 결국 이 론스타 건이 문제가 되는 게 외환은행을 그 매각을 할 때 과연 외환은행이 그만큼 부실한 은행이었느냐. 이게 이제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금융위기 당시 되게 그 외환위기죠. 외환위기 당시에 되게 어려웠었고,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대기업 몇 군데가 이제 부실해지면서 같이 이제 부실화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문제는 이제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이제 은행들의 네. 위험 자산 대비 이제 자기자본의 비율이죠. 이 비율이 만약에 낮을 경우에는 은행을 팔 수 있는 이런 규정을 그때 뒀었거든요. 그게 이제 8%였는데, 근데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외환은행이 나중에 6%까지 떨어지겠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게 누가 작성을 했느냐, 그게 맞느냐 계속 논란이 됐고 이게 조작된 것 아니냐 이 문제가 계속 불거졌었고요. 그렇죠. 관련된 관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론스타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했죠. 결국은 그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그 당시에 이 상황이 정당한 거래였느냐.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은행이 외환은행보다 훨씬 작은 은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 이 거래 정상이냐 결국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때 혹시 강제로 의도적으로 론스타라는 사모펀드에 매각을 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론스타가 텍사스에 근거를 둔 사모펀드다 보니까 혹시 당시에 이제 미국 정부가 또 부시 대통령이었잖아요. 텍사스에 근거를 둔 사람이다 보니까 온갖 이제 음모론도 많이 나왔었고요. 논쟁이 참 오래 갔었었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큰 은행을 사모펀드에 팔고 이런 과정을 거의 처음 겪어본 거라 그렇죠. 네. 론스타 사건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경험이자 타산지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좀 학습 효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러기에는 정말로 많은 사회적 비용도 우리가 낭비를 했었고요. 엄청나게 우리가 손실을 많이 봤던 그런 어떻게 보면 거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은행연합회 앞에서 그 외환은행 본점에서 네. 이 직원들이 시위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직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많아서 참 아직까지도 네. 여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영화 국가부도의 날. 네. 요것도 속상한 영화예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 영화가 좀 기분 좋은 영화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아니 난 셋 다 이렇게 가져오실 줄은 하나쯤은 밝고 신나고 명랑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거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가 커져가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제 실패 역사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만 이런 영화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학습 효과 때문에 이제 다시는 안 당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 이제 국가부도의 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론스타 사건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영화는 영화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이게 거의 뭐 팩션이 아닌 할 정도로 예, 많이 이제 우리가 현실과 그 차별화를 보기 힘들 정도의 영화입니다만, 줄거리는 이렇죠. 한국은행 통화팀장인 한시연 팀장이 우리나라 이 지표를 보다가 이거 위험해진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얘기를 하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3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 한국은행과 우리 그 정부 당국 금융당국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융맨인 윤정학 유아인이 이제 그 연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역배팅을 거는 맞아요. 이런 투자자가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갑수 허준호 씨가 역을 맡았는데 평범한 가장인데 중소기업 납품업체죠. 근데 이 세 사람의 시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가부도 사태 당시의 모습을 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요. 그 국가부도의 날 보시면 뭐 개봉한 지 몇 년 된 영화라 잠깐만 스포를 하자면 그 게시판에 매일매일 어떤 기업이 무너졌는지 그렇죠. 하나씩 지워나가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네. 쌍방울 무너졌습니다. 대우 무너졌습니다 할 때 저는 약간 소름이 돋기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근에 뭐 얘기할 때 IMF보다 어려웠다라는 게 저는 별로 동의를 못 하거든요. IMF 때 정말 그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상상하면
그리고 주가도 폭락 정도가 아니라 망했잖아요. 그때도 상패를 그랬고요. 당했었고. 9.11 테러 때도 전 종목 네. 하한가 네. 그런 지표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박병률 기자님하고 제가 간이 큰 거예요. 그쵸. 예. 너무 저는 힘든 장을 많이 봐서 맞습니다. 요즘 장 횡보할 때 뭐 이 정도는 저희 맞아요. 옛날에 조선왕조 500년 시절에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 네. 국제기구 IMF의 당시로서는 굉장히 횡포에 가까웠던 맞습니다. 요구 네. 이런 것들 우리가 따박따박 들어주는 과정이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IMF는 우리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착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착했던 네. 거죠, 사실. 그때 이제 IMF 요구를 거의 우리가 다 받아들인 그 유일한 나라였죠. 말레이시아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진 그렇죠. 않았었거든요. 이자까지 싹싹 털어서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다 갚은 나라가 예, 우리나라입니다. 그거 다 갚고 우리는 잘했다고. 2001년에 다 갚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갚았어. 저 이러는데. 유럽 재정위기 때 보시면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네. 나는 망해도 이 조건에는 못 받아들여. 네. 그 막 버티고 하던데 네. IMF 출장을 가보면요. 그 본관 있고 별관 있거든요. 그 별관을 한국에서 수금한 돈으로 지었다 해서 출장 갈 때마다 참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IMF 가면은 그러게요. 한국 기자들한테 수돗물 받아서 생수 그 정도 대접하는 게 끝이거든요.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는 역사겠죠. 네. 다음번 추석, 다음번 설에는 우리 명랑한 영화 가지고 한국 경제 미라클 뭐 이런 얘기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요. 네, 또 알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간경향의 박병률 편집장이었습니다.